여러분,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흥미로운 장면 하나 먼저 들려드릴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구령이 울리고 모두가 얼어붙어 있던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발걸음을 방해합니다. 뒷자리에 있던 여자는 참다 못해 그를 밀쳐버리고 그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소리치는데요. 뭐 하는 거야? 규칙 위반이잖아.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빛과 심판들의 경고가 쏟아지며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오픈과 동시에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국의 콘텐츠 마케터 카트리나가 파리, 서울, 런던을 거치며 오징어 게임과 한국 문화에 빠져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리나 스펜서입니다. 뉴욕에서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세계를 뒤흔드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은 대부분 제 손에서 나왔거나 제 손을 거쳐서 수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전문가거든요. 조금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늘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헐리우드 콘텐츠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절대 강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아니, 사실 확신이라기보다는 진리라고 믿었어요. 특히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미국이 지배한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헐리우드는 블록버스터 영화, 매혹적인 드라마, 세계 최고의 배우와 막대한 제작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콘텐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니면 굳이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가끔 흥미로운 작품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운이 좋았겠거니 하고 넘기곤 했어요. 과거의 카트리나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랬던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만난 순간 저만의 오만했던 세계가 한 조각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이 드라마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비웃었어요. 오징어 게임? 그게 무슨 유치한 제목이야? 서바이벌 게임 장르라길래 헐리우드에서도 흔하디흔한 배틀 로얄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죠.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에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아시아에서 한번 뜨면 웨스턴 팬들도 따라가는 법이라고 별로 특별할 거 없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변 동료들이 너무 열심히 떠들어대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봤냐고, 완전 레전드라고, 미쳐버린 콘텐츠라고 말이죠. 이 말에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 한번 봐주지 뭐.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고. 그렇게 저는 넷플릭스를 켰어요. 그리고요, 한 에피소드, 두 에피소드가 지나갈 때마다 제가 느낀 건 분노였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던 세계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뭐야,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처음부터 화면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정렬해 있는 그 장면,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소름 돋는 그로테스크한 그 멜로디와 차갑게 멈춰 서 있는 거대한 인형까지. 스토리도 미쳤지만 연출력도 소름 끼치는 수준이었죠. 그저 단순한 놀이일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평범한 서바이벌 게임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인간의 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심리 드라마였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해지는지, 왜 그렇게 절박해지는지 그 모든 질문들이 화면 속에 던져지고 있었어요. 물론 등장인물들도 잊을 수 없었죠. 기훈, 상우, 새벽 그들의 표정, 말투, 선택 하나하나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숨이 막혔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캐릭터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물론 모든 컨텐츠의 생명은 메시지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하는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는 그냥 가볍게 소비될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인간의 탐욕과 생존 본능, 그리고 그 안에서 파괴되는 관계들까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벽한 예술작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파민을 가미한 예술이랄까요? 그날 저는 그저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웠으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감탄하기까지 했죠. 밤새도록 시즌2를 몰아보고도 눈을 뗄 수 없었던 건 단순히 재미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콘텐츠가 이런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심지어 그게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조그만한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지, 헐리우드와 완전히 다른 데다가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한 이런 컨텐츠가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죠. 제 스스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보지 못하던 등잔 밑에 어두운 곳에서 못 보던 바늘에 찔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만했던 거죠, 제가. 그날 밤 제 세계가 산산조각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저는 완전히 한국형 콘텐츠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본 이후로 제 관심은 오직 한국 콘텐츠로 급격히 쏠리기 시작했죠. 그 충격적인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보여준 스토리텔링의 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와 사회적 메시지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 콘텐츠는 어떻게 이런 독창성을 담아낼 수 있는 걸까? 도대체 한국인들이 가진 비밀이 뭐길래? 우선 저는 한국 영화로 눈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추천한 기생충을 시청하며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알아요. 아직도 기생충을 안 봤냐니 놀라우시겠죠. 제가 그래요. 전 아시아 쪽 영화나 드라마는 아예 안 본다니까요. 전 진짜 미국 혹은 유럽 정도는 되어야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된 한국은 달랐죠. 기생충의 감독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뒤늦게 지금 저 혼자 궁금해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빈부격차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날카롭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친 듯한 은유와 그 비유법이 담긴 연출이란 말이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느낀 전율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아 한동안 저는 미친 듯이 기생충,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답니다. 뭐랄까, 그냥 훌륭하고 재미난 영화 한 편이 아니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나 할까요? 그 다음에 제가 고른 작품은 바로 킹덤이었습니다. 왜냐면 좀비물이야말로 어느 나라나 문화권 관계없이 그냥 뻔하디 뻔한 장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유명한 좀비 영화 몇 개를 떠올려 보시라고요. 솔직히 언어 쓰는 것만 아니면 각 나라별 영상만 보고 이게 어느 나라 작품이다 라는 거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느 나라나 좀비물은 스토리 라인이 정말 똑같아요. 연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킹덤의 포스터를 보고 와씨 미쳤다 소리가 절로 나왔죠. 역사극에 좀비를 더하다니요. 이건 반칙이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조선시대라는 독특한 배경과 정치적 음모, 그리고 좀비들의 공포스러운 존재감이 차원이 다른 수준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헐리우드가 이런 설정을 만들었다면 아마 더 큰 스케일로 표현했기야 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촘촘하고 세련되게 엮진 못했을 거라고 전 확신해요. 이건 진짜 한국인들만이 가진 감성이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명한 작품 미나리를 보면서 저는 한국인의 가족애와 이민자로서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삶의 복잡성과 관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놀라움의 연속을 겪고서도 사실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한국인들 진짜 잘한다. 한국인 제작자들 진짜 똑똑한 거 인정한다. 근데 사실 그래도 대기업은 대기업이고 잘하는 중소기업은 잘해봐야 중소기업인 거지. 헐리우드가 손을 댔다면 스케일도 스토리도 훨씬 더 굉장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야. 아마도 말이지. 그런 생각을 멈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오징어 게임이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긴 했지만 이건 일종의 행운 같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자면 그건 어딘가 모르게 저 자신을 방어하고 있던 것 같아요.
난 그래도 대기업 직원이잖아.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티저가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 팬덤이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 뭔가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설렘.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 한국에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전 어느새 한국의 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건 시즌2를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가 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에서 열린 게임 이벤트, 런던에서 진행되는 음악 파티, 그리고 서울에서의 프리미어 행사까지. 한국 콘텐츠는 더 이상 지역적인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이 되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문득 번개를 맞은 듯이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가만히 앉아서 화면 속으로만 느낄 게 아니라고.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로서 시장 조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시즌2 글로벌 이벤트 참여를 목표로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여정을 결심했습니다. 엄청난 여정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나 12월 1일 파리 샹젤리제.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이는 이 아름다운 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참가한 456명의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 왜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제가 이름난 회사의 컨텐츠 마케터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시장 조사를 하는 차원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게 맞기야 했지만, 막상 그 줄에 서고 보니 경쟁심이 머리를 치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자리에는 저와 비슷하게 눈에 불을 켠 사람들이 주위에 잔뜩 서 있었죠. 게임이 시작되고 거대한 인형이 돌아서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실제로 듣다니요. 모두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처음에는 웃기게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얼어붙은 동상처럼 서 있는 모습이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첫 라운드에서 50명이 탈락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실망한 얼굴로 무대를 떠나야 했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진지해?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라운드가 지나고 저는 예상외로 꽤 잘 버티고 있었어요. 역시 난 못하는 게 없다니까 하고 우쭐대고 있던 그 순간. 문제가 생겼죠. 바로 내 옆에 있던 남자 때문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계속 제 동선을 방해하던 남자였어요. 고의적으로 내 앞을 막으며 천천히 걸어가더군요. 저는 결국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좀 비켜줄래요? 하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며 씩 웃더니 한마디 했죠. 내가 왜? 살아남고 싶으면 네가 더 잘하면 되잖아. 엥? 이게 무슨 상황이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 진짜 싸움을 걸겠다는 건가? 이건 그냥 게임 아니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침착하려 했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그는 또다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발을 끌며 움직임을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를 밀쳤습니다. 비키라고 소리치면서요. 그러자 그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며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규칙 위반이잖아. 심판들이 달려왔고 우리는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죠. 심판들은 서로에게 경고를 주며 다시 게임에 집중하라고 했죠. 저는 그제야 진정하려 했지만 그의 째려보는 눈빛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돌고 있었죠. 이윽고 마지막 라운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옆 사람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내가 질 줄 알고, 내가 이런 컨텐츠 한두 번 참여해 본 줄 알아? 하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결승선이 눈앞에 있었고 저는 숨을 멈추며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성공했습니다. 결승선을 넘었을 때 느껴진 그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며 서로를 축하하는 가운데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아, 무궁화 꽃놀이가 그냥 애들 놀이라던데. 아무래도 이건 그냥 놀이가 아닌 것 같다. 이건 거의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과 협력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엄청난 게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갈등을 빚었던 그 남자도 결국 결승선에 도달했더군요. 우리는 짧은 눈빛 교환을 했는데 결국 그러다 말고는 이내 묘한 웃음을 주고받기만 했답니다. 서로 내심 이 게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서로에게 그렇게 으르렁댔다는 사실이 스스로 웃겼던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린 다 큰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 그렇게 몰입해 보겠어요? 한국 콘텐츠가 사람들을 이토록 강하게 몰입시키고 동시에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파리의 이벤트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며 다음 행사를 위해 짐을 꾸릴 준비를 했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답니다. 이어서 12월 9일 밤 저는 이제 놀라운 장소에 당도해 있었어요. 바로 오징어 게임의 본 고장. 한국이었죠.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행사장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거대한 외벽에 투사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거대한 로고와 빛나는 조명, 그리고 행사장을 둘러싼 수많은 인파가 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행사가 사실상 전 세계에 던지는 전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기대와 예상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로 현실은 더 웅장했답니다. 행사장은 글로벌 미디어와 업계 인사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초조한 표정으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 긴장감 넘치는 음악, 그리고 스크린에 비친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느끼는 이 압도적인 긴장감은 단순한 드라마 홍보 행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 시즌이 월드 프리미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행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무대 위로 황동혁 감독과 주요 배우들이 차례로 등장했고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모두가 숨죽인 채 이들의 말을 기다렸죠. 황동혁 감독은 한참 동안 청중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그저 시즌1의 연장이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더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는 그의 말이 저를 강타했죠.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헐리우드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더 재밌고 더 짜릿하고 더 즐거운 경험을 주겠다는 다른 인터뷰들과는 달랐어요. 배우들의 인터뷰도 대단했습니다. 이정재가 말하길 이번 시즌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묻는 이야기죠. 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도 시즌2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작품이 전하려는 메시지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내놓고 있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진지했고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죠. 내가 만든 컨텐츠들도 이런 빛깔이 있었던가? 내 출연자들은 이런 의도를 마음에 담고 연기를 했었을까?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과 반성이 떠오르더라고요. 프리미어가 끝나고 나서도 긴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글로벌 미디어 업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료가 저에게 묻더군요. 카트리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헐리우드가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와, 잠시만요. 저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언제나 헐리우드의 스케일을 우리나라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만 받아왔던 제가 오히려 반대로
헐리우드가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려다가 문득 그의 말이 100번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죠. 글쎄요, 헐리우드가 이런 창의성을 따라잡으려면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겁니다. 제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지만 저는 속으로 긴장감이 스멀스멀 가득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껏 자부심을 느껴왔던 헐리우드 중심의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뒤 저는 DDP의 광장을 걸으며 이 모든 것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게 제 결론이었죠. 화려했던 조명이 꺼지고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 시즌의 드라마가 제 인생을 어디까지 바꾸게 될지 문득 궁금해졌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드디어 마지막 행사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참여하기로 한 마지막 행사 말이죠. 12월 18일 런던의 드럼세즈 공연장이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초록색과 분홍색으로 장식된 조명 아래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징어 게임 시즈니 더 레이브. 세계적인 DJ 패기 9가 오징어 게임의 테마 음악을 재해석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었죠.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귀를 때리는 강렬한 비트와 관중들의 함성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웅장하게 심장을 울리는 비트 소리에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었죠. 공연장은 드라마의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꾸며져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명장면들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프리미어 콘서트에 가봤지만 오징어 게임은 초록색과 분홍색의 상징적인 소품들이 워낙 많아서 진짜 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고 또 설레더라고요. 마치 한국 콘텐츠가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 같았죠. 저는 이 행사가 단순히 음악 이벤트가 아니라고 확인했어요. DJ 부스 앞 패기 9가 등장하자 관중들은 폭발적인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오징어 게임의 메인 테마곡을 전자음악으로 변주하며 공연을 시작했죠. 그 익숙한 멜로디가 강렬한 비트와 함께 울려 퍼질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관중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손을 흔들며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한국인 제작자들의 위엄을 느꼈답니다. 공연이 진행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요. 오징어 게임 팬 이벤트는 절대 놓칠 수 없죠. 저는 캐나다에서 왔어요. 이런 이벤트는 처음이에요. 한국 콘텐츠는 정말 대단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처음 접했지만 그 매력에 빠져들어 점점 더 많은 한국 작품들을 찾아보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저처럼 말이에요. 이 짧은 대화들 속에서 저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패기 9의 마지막 곡이 끝나고 공연장은 여전히 열기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축하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콘텐츠 마케터를 꿈꾸면서 했던 생각들이 다 여기 실현되어 있었던 것 같았달까요? 한국 콘텐츠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공유하게 만들죠. 미국에서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며 저는 콘텐츠의 성공을 숫자와 시장 점유율로 판단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본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플랫폼과도 같았죠.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그 여운은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어요. 한국 콘텐츠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또 한 번 스쳐 지나갈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세상을 직접 목격한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갔답니다. 런던에서의 뜨거웠던 밤이 지나고 저는 다시 짐을 싸며 파리, 서울,
그리고 런던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곱씹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따라다닌 이벤트 투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경험이었죠. 파리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한국 콘텐츠가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긴장감과 몰입을 만들어낸다는 걸 직접 체감했고, 서울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보여준 철학과 열정, 그리고 작품 뒤에 숨겨진 메시지의 깊이에 감탄했죠. 그리고 런던에서는 콘텐츠와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의 장을 보며 한국 콘텐츠가 그저 평범한 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경험이 하나로 엮이며 저는 비로소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헐리우드가 콘텐츠 왕국이던 시대는 끝났을지도 모른다고요.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한국의 스토리들은 그저 콘텐츠를 잘 만드는 나라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한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연결하며 더 나아가 세상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처음엔 단순히 드라마 한 편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경외와 존경으로 이어지게 된 이 엄청난 여정을 말이죠. 내가 그동안 너무 좁은 세계에서 살았던 건 아닐까? 한국 콘텐츠를 더 깊이 탐구하고 그 문화를 더 이해하고 싶어. 이런 마음과 함께 말이에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콘텐츠 강국이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를 잇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지금 끝난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전 이제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할 거예요. 한국은 절 성장시키는 나라니까요. 언제나 소리 없이 강한 한국. 저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오만함과 우월감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 한국 콘텐츠와 문화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 잡았죠. 이제 돌아가면 저는 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 콘텐츠는 반짝하는 트렌드가 아니야. 이건 새로운 시대의 언어지. 앞으로 모두 긴장해. 우리 모두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할 테니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이 가진 더 깊은 매력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여행은 끝이 났지만 제 안에서는 새로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한국. 제가 또 찾아갈 테니까요. 언제나 새로움과 놀라움이 가득한 그 땅 한국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또 성장하는 하루를 만들어 간답니다. 또 만나게 될 그날까지 안녕. 한국. 네,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죠? 파리, 서울, 런던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단순히 드라마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연결하며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한국 콘텐츠의 저력은 저도 다시금 감탄하게 되는데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한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시즌2가 공개된다고 하니 저 역시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카트리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징어 게임 시즌2 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만들어갈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대한민국 서울 미국의 한 여성이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한국을 비난하는데요. 한국에 괜히 왔어. 춥기도 엄청 춥고 괜히 재수없게 핸드폰도 다 부서졌어. 이런 나라는 역시 친구 말대로 오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울기까지 하는데요. 그러자 그 여성을 노려보던 어떤 남성이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오늘 사연은 한국으로 출장을 온 마리에 씨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사람 포로리입니다. 미국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뉴욕의 황금빛 일출이 막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련한 비즈니스 여행객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개인적인 탐험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회사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한 저는 전형적인 미국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으로 또 다른 기업 영역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유럽 풍경 위로 솟아오르자 곧 있을 서울에서의 미팅과 뉴욕에서의 일상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 사이를 오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대중문화와 기술력에 대한 편협한 지식으로 가려진 먼 나라 고정관념에 가려진 땅이었습니다. 뉴욕의 낭만적인 골목과 여유로운 카페,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네온사인과 로봇의 효율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반쯤 기대했었죠. 10시간의 비행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고 어느새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앉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 미묘한 설렘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사랑했던 뉴욕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은 뉴욕 공항과의 낡은 매력과는 거리가 먼 현대 건축물과 첨단 기술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은 활기찬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지만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고 차분함이 느껴져 흥미로웠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가 우뚝하게 서서 공항의 미로를 통과하는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익숙했던 긴 줄과 지루한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디지털화된 절차가 거의 매끄럽게 진행되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찾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비즈니스 여행객부터 관광객, 가족 여행객까지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찾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한국의 초봄의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부드러운 파랑과 부드러운 흰색의 캠퍼스 같았고 뉴욕에 남겨두고 온 회색 하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하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어디든지 부를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택시로 부르니 금방 오더라고요. 택시 말고 다른 교통수단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전 조사를 많이 하고 가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뉴욕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도로는 혼잡했지만 교통은 뉴욕 시내보다 훨씬 덜 혼잡했습니다. 차량들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서울을 향해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서울은 옛것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높이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고즈넉한 위엄을 뽐내며 서 있었고 한강은 우아하게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그 사이에는 공원과 산책로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제 관심을 알아차리고는 서툰 영어로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기사님의 목소리에서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이 이 활기찬 도시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저도 뉴욕에 대한 자부심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건지 정말 이 도시가 매력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직원들은 세심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먼 타국에서 온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현대적인 고급스러움과 은은한 한국적 미학이 조화를 이룬 제 방에서는 탁 트인 도시의 전경이 펼쳐졌고 거대한 대도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침없는 속도, 압도적인 기술과 상업의 물결을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19세기 그대로인 뉴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한 달이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식처에서 벗어나 저와 전혀 다른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활기찬 서울의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햇살이 주변 고층 빌딩의 유리와 강철에 반사되어 반짝이는데 이는 한국이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몇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을 처음 접한 것은 호텔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간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한 기술의 향기와 어우러졌습니다. 주문은 카운터가 아닌 세련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객들이 디지털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주문이 픽업 카운터에 즉시 나타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흥미를 느낀 저는 키오스크 중 하나에 다가갔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었고 영어를 포함한 언어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까지 있었습니다. 영어가 있다는 걸 안 순간 한국은 자국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과 모든 전 세계인들을 환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 순식간에 주문하고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의 노신사는 능숙하게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더군요. 연배가 꽤 있으신 분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지 신기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사람 간의 교류 접시 부딪히는 소리. 여유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던 제가 좋아하는 뉴욕의 카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곳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술이 속도와 편리함을 우선시하며 경험을 간소화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회를 대변하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 동료들의 추천으로 방문한 현직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 계속 접속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최신 기기로 가득 찬 기술 애호가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제가 가장 적합한 기기를 고르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능을 설명해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계속 둘러보면서 서울에는 기술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도시 경관을 장식하는 디지털 광고판부터 여러 언어로 정류장을 안내하는 스마트 버스까지 기술은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서울은 모든 순간의 혁신을 수용하여 삶을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연결되게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면서 오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은 단순히 기기와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거리를 연결하고 장벽을 뛰어넘는 도구라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저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일부를 회사 운영에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새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제 통찰력과 아이디어로 한국 담당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덕분에 토론의 깊이가 더해졌고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선 수준에서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답게 복원된 물길인 청계천을 거닐면서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산책로와 잔잔하게 흐르는 물줄기는 기술적 야망과 자연 및 역사에 대한 존중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미용실에 가는 것이었답니다. 전 그래서 한국의 유명 헤어살롱을 방문했습니다. 평소 K-팝 스타들의 완벽한 스타일에 매료되어 있었고 한국의 뷰티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머리 스타일을 넘어 아름다움과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세계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트렌디한 강남에 위치한 미용실은 모던 시크함이 물씬 풍기는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셉션 시스템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태블릿을 통해 체크인을 하고 다양한 옵션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은 첨단 AI 프로그램을 통해 제 모발 유형과 얼굴형에 따라 스타일과 트리트먼트까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뉴욕의 전통적인 미용실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이계인 맞춤형 서비스가 놀라웠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스타일리스트는 매력적인 억양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젊고 열정적인 미나라는 여성이었어요. 윤선 씨는 태블릿으로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디지털 렌더링을 보여주며 제 취향에 대해 상담해 주었습니다. 블랙핑크 지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비슷한 룩을 연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선 씨는 제 선택에 만족하며 한국 스타일리스트들이 K-팝과 그 밖의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의자에 앉자마자 세심한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나 씨는 정확하고 세심하게 작업하여 한 올 한 올 완벽한 스타일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살롱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가위와 헤어드라이어의 조화로운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세션 중간에 무료 음료와 다양한 간식이 제공되었는데 놀랍고도 즐거운 수준의 환대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물 한 잔도 유료로 판매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다니 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한 친절은 경험에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타일뿐 아니라 텍스처와 모발 건강까지 모두 달라진 제 머릿결을 확인할 수 있었죠. 윤선 씨의 헤어컷의 기술과 예술성을 모두 불어넣어 한국의 패셔너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반영된 새로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거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윤선 씨와 한국의 미의 기준과 대중문화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회와 그 가치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미용실을 나오면서 저는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 한국 미용의 우아함과 세련됨을 강조하는 문화적 몰입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뉴욕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외모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에 있어서도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첨단 기술과 번화한 거리의 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전통 혁신이 어우러져 진정으로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은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로 나가면서 저는 한국 생활의 독특한 측면, 즉 도시에 스며든 안정과 신뢰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위해 길가의 고풍스러운 카페에 들렀습니다.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과 커피를 들고 테이블에 앉았을 때 손님이 주문하는 동안 노트북 스마트폰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행동이 완전히 어리석은 행동은 아니더라도 위험한 행동인데요. 이렇게 놓고 간다면 물건들은 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일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옆 테이블에 앉은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직장인 남성은 서울에서 절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재산과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거리를 걸으며 이러한 신뢰 문화를 보여주는 다른 작은 지표들을 발견하면서 이 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밖에 진열해 놓고 아무도 없는 상점 주인이 잠그지 않은 채 방치된 자전거. 심지어 하교 후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걸어가는 아이들까지 뉴욕에서 익숙했던 조심스러운 경계심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저는 이러한 안정감이 가져다주는 자유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여유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은 개인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이 저녁으로 바뀌면서 저는 서울의 밤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활기찬 거리와 골목을 탐험하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간판과 광고판의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는 등 도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번잡함 속에서도 위협이나 위험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술집과 식당으로 가득한 활기찬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친구, 가족, 심지어 혼자 온 손님들까지 모두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분위기에서 밤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길거리 포장마차의 일종인 포장마차의 공동 테이블에 앉았는데 사람들은 저를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현지 음식과 소주를 음미하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번역 앱의 도움과 몸짓으로 언어의 장벽은 쉽게 극복되었고 우리는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공동체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시를 탐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는 제가 누리지 못했던 사치였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고즈넉한 공원, 최첨단 기술과 뿌리 깊은 전통이 공존하는 서울은 깊은 안정감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유서 깊은 도시 경주로 여행을 계획했지만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닐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 기발한 서비스 중 하나인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수화물 운송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호텔에서 이 서비스를 알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캐리어를 픽업해 경주의 숙소까지 직접 배달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호기심과 안도감을 느낀 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용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고 저렴했습니다.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고 미국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제 짐은 숙소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짐을 맡긴 후 저는 서울을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편리함과 혁신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이 서비스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여행에서 편리하게 해결해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약간의 걱정은 있었습니다. 경주에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저는 이 서비스를 믿기로 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거닐며 짐이 없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주변의 활기찬 에너지를 흡수하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세련된 액세서리부터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상품을 파는 노점상들과 번화한 거리를 누비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거리는 색채와 소리의 만화경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활기찬 거리를 내려다보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서울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은 문화유산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포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저는 그 균형이 매력적이면서도 감탄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경주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텔에 제 여행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행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여행 경험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경주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고대 사찰을 방문하고 전통 건축물에 감탄하고 지난 시대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울창한 정원을 거닐었죠. 경주의 역사적인 분위기와 서울의 현대적인 활기가 대조되면서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깊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경주라는 도시는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세계문화유산도 볼 수 있다니.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서울에 있는 서비스의 편리함과 성견지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수화물 운송 시스템은 사려 깊음과 혁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우러진 도시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서울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의 장소가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서비스와 솔루션을 통해 삶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도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제 경험에 대해 일기를 썼습니다. 경험한 편리함과 배려, 옛것과 새것의 완벽한 조화.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는 도시에 있다는 느낌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늦은 시간 휴대폰을 떨어뜨려 화면이 깨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사고로 인해 저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저는 호텔 직원에게 제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직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송 서비스로 유명한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을 통해 새 휴대폰을 주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절박했던 저는 호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쿠팡에 접속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몇 분 만에 새 휴대폰 갤럭시를 선택하고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예상 배송 시간은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였는데 유럽에서 며칠씩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제게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 휴대폰이 이미 호텔 리셉션으로 배달되어 제가 수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속도는 제 눈에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한국의 발전된 이커머스 인프라 덕분에 이렇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서울 생활의 또 다른 측면, 즉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는 소비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은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 경험을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길어지고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야 하며 며칠 동안 휴대폰 없이 지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몇 시간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 지향적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함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신뢰감도 제공했습니다. 이는 혁신과 고객 관리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저는 이러한 점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새 휴대폰을 손에 들고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면서 한국 동료들과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지만 저에게는 서비스와 기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가는 사회를 엿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날 저녁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한국에 도착한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역동성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디지털 세련미부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놀라운 서비스 대응력까지 한국은 미래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필요를 깊이 배려하는 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한국에 갈 거면 제발 나도 데려가줘. 영국 대기업 런던 뱅크에서 일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가족들이 엄마에게 한국에 가지 말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은행에서 경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이아라고 합니다. 일반 은행 직원들처럼 창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기업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영국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BTS가 인기가 있는데요.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나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룹도 아주 인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미국이나 영국 노래를 들으면서 좋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 영국은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기를 가장 원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워낙 없으니까 한국어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어쨌든 저희 회사는 오랫동안 영국 청소년 쇼트트랙 팀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앞서서 저희 영국 청소년 팀이 미리 쾌적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딸은 물론이고 아들도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회사 돈으로 가족들을 모두 데려갈 수는 없었기에 저는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날이 갈수록 기대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번화한 도시부터 고즈넉한 시골까지 한국을 조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 거리를 좀 더 쉽게 돌아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기본적인 한국어 구문도 몇 개 배웠습니다. 비행 전날 밤 딸은 부러움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으로 짐을 싸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김치도 먹어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야 해요. 딸아이가 우겼습니다. 런던에서 서울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으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내 영화를 감상하고 가끔씩 움직이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비행기가 목적지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효율적이고 깔끔한 공항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공항은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였지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국 수속은 매우 간편했고 직원들은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저를 안내하는 등 매우 친절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종종 벅찬 일처럼 느껴졌던 유럽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선선한 가을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도시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고층 빌딩이 도시 곳곳에 자리한 고궁과 조화를 이루며 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을 처음 접한 것은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 고속열차였습니다. 기차를 타는 것 자체가 경험이었어요. 지하철 객차의 넓고 청결한 공간은 제가 이전에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쓰레기가 없고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사용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한국의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치면서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작은 식당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가 반가웠습니다. 처음 맛본 정통 한식은 맛도 강렬하고 플레이팅도 아름다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챈 주인은 서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며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번째 임무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경이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역은 깨끗했고 열차는 정시 운행되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는 디지털 스크린이 저와 같은 외국인의 여행을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경험이었어요.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승하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규율과 존중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쓰레기와 낙서가 없는 모습에서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여장을 푼 후 저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다양한 한국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도시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냄새와 인근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 소리, 현지인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변모했습니다. 광고판과 상점의 네온 사인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면서 서울은 마치 마법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런던의 조용한 밤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도시가 뿜어내는 에너지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원도로 이동해야 했어요. 서울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강원도로 나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렌트카 대여 과정은 정말 편했어요. 런던에서부터 다양한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어플들을 런던에서 다운받고 미리 예약을 해두었지요. 그런데 렌트카 회사에 도착해서 제가 예약 내역서를 출력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날까지도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이었죠. 당황했습니다. 유럽 여행도 하고 미국 여행도 해봤지만 서류가 없을 경우 대여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었거든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요. 안녕하세요.
예약을 했는데 제가 예약 내역서를 뽑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청년 직원이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성함만 알려주시면 돼요. 요즘 누가 예약 내역을 뽑아 다니겠어요? 라며 본인들이 오히려 예약 내역서를 뽑아주었어요. 그리고 서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한 고비를 놓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대충 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희 운전면허도 확인했습니다. 무사히 강원도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사실 강원도로 가는 도중에 눈이 내렸는데요. 강원도를 계속 달리다 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에서 부드러운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겨울의 원더랜드로 변하는 황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런던에서 눈을 본 적은 있지만 이 낯설고 아름다운 땅에서 내리는 눈을 보는 것은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런던에서도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은 충분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국 땅에서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인 도로를 운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 걱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눈 덮인 도로를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동안 제설차와 염화칼슘 살포기가 효율적으로 길을 치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차량들의 속도와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이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한국의 노력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설차들이 마치 잘 짜여진 안무의 일부처럼 한마음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통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제설차는 벤츠였어요. 멋진 차들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제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도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은 땅이 넓으니까 도로에 가로등이 아니라 로드마커라고 직접 빛을 비추지 않는 표지판만 있어요. 이 표지판은 빛을 반사하기만 해서 차량의 헤드라이트에서 반사된 빛에 의존한 채로 도로를 달려야 하죠. 전 운전이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밤에 운전을 안 했어요.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놀랍게도 가로등이 없는 도로가 없었어요.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것이었죠. 제설차의 밝은 불빛이 내리는 눈을 뚫고 지나가고 엔진 소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안전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길을 따라가면서 감사한 마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눈 속에서도 저와 같은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여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치우는데 힘써주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설차를 앞세우고 달리는 동안 저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이 겨울의 품에 안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강원도의 폭설과 그에 대한 대응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삶의 일부인 적응력과 회복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놀라움과 교훈의 또 다른 예였습니다. 제 여정을 기억에 남게 만든 것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풍부한 문화뿐만 아니라 자연의 변덕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과 날씨에 상관없이 도로가 뚫리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목격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는 저는 걱정을 했는데요. 선수들의 방이 2개로 나뉘었거든요. 침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방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저는 침대가 없는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매끄러운 표면 아래에서 부드럽고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기존 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기가 바닥 전체에 고르게 퍼지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저는 이 기발한 난방 방식에 감탄하며 발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을 느끼며 계속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요 위에 누웠고 온돌의 온기가 피곤한 근육에 스며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열기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편안함을 주는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우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전통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를 넘어 과거와 연결되는 것 같았고,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잠을 잤던 여러 세대의 한국인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온돌의 열기는 하루 종일 여행하는 동안 뼛속까지 스며든 추위를 쫓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온돌은 저를 좀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한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고요한 환경과 온돌 특유의 편안함이 여행의 피로를 완벽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온돌에 누워 여운이 남는 온기를 음미하는 동안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효율적인 디자인의 온돌은 한국 전통 생활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전부 침대방으로 바꿔달라고 한 것을 다른 몇 개의 방은 온돌방으로 남겨달라고 했어요. 한국 문화를 워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똑같이 바닥에서 자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가장 만족했던 것은 급식이었어요. 정말 한국은 먹는 것에 진심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학생들을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고 식당 안은 질서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고 저 역시 전형적인 한국 학교 급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줄을 섰습니다. 배식 라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저는 제공되는 음식의 다양성과 질에 놀랐습니다. 한식의 기본인 밥, 채소가 들어간 국, 생선구이나 닭고기 등 단백질이 풍부한 요리, 김치와 나물 무침 등 다양한 반찬, 후식으로 과일 한 조각 등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균형 잡힌 영양과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학교 급식은 종종 미리 포장된 음식이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구성되었고, 다양성이나 영양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영양이 풍부하고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급식을 계획하는데 많은 고민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몇몇 학생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들은 외국인이 점심을 먹는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면서도 환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밍밍하거나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과는 거리가 먼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맛이었어요. 영국은 외식 물가가 정말 비싸거든요. 이런 다양한 반찬과 메뉴를 먹으려면 최소 2만 원은 지불해야 할 거예요. 학생들이 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 학생들도 음식을 즐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각 학생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모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낭비되는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과 쓰레기에 대한 이러한 의식 수준은 다른 나라에서 보았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고 감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 미각을 사로잡은 것은 삼겹살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 딸이 꼭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먹는 걸 봤다고 하면서요. 하루 일정을 마친 어느 날 저녁 지글지글거리는 그릴 소리와 손님들의 활기찬 수다로 가득 찬 한식 삼겹살집에 앉았습니다.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는 바깥의 차가운 저녁 날씨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웨이터가 익히지 않은 두툼한 마블링의 삼겹살 조각을 가져다 주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에 삼겹살을 올려놓았고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고기가 익기 시작하고 가장자리가 살짝 말리면서 지방이 바삭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웨이터는 구운 돼지고기 한 조각을 상추 잎에 싸서 쌈장 걸쭉하고 매콤한 양념장을 살짝 바르고 생마늘 한 조각과 구운 양파 한 조각을 얹어 먹는 전통 방식으로 삼겹살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처음 한 입에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돼지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으며 고기와 지방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양상추의 아삭한 마늘의 매운맛, 양파의 단맛, 고소한 쌈장이 어우러져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각각의 재료가 고유의 맛과 식감을 내면서도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쌈에 김치나 구운 버섯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며 계속 먹었습니다. 제 입맛에 맞게 고기를 요리하고 한입 조립하는 식사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다른 식사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한 재미와 참여의 요소를 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학생들이 삼겹살을 꼭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 삼겹살집을 일정에 추가했어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이제 제게 익숙한 도시는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이 좌판을 설치하고 직장인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갓 내린 커피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과 소리에 흠뻑 취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진들이 다 추억이자 시간을 포착한 순간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부터 시골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까지 사진마다 발견과 경이로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런던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전통과 현대의 균형 공동체의 중요성, 소박함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절과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뛰어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제가 몰랐을 뿐 한국은 너무나 발전해서 지금 한국의 문화가 영국을 정복하고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놀랍도록 발전한 나라였거든요. 런던로 돌아오자 익숙한 도시의 풍경과 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아이들도 제 모험담을 듣고 신나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기념품과 사진을 보여주며 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번 여행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 많은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